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관세 폭탄 와중에 뉴욕 증시에서 긴급 대피를 한 대환 고래들, 왜 뉴욕 증시 큰 손들은 뉴욕 증시를 떠났는가, 또 그들은 언제 돌아올 것인가 등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 이후에 뉴욕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서 대왕고래들이 트럼프 폭탄이 터지기 전에 상당 규모가 이미 뉴욕 증시를 떠났다는 그런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왕고래 뉴욕 증시 이탈을 보도한 곳은 블룸버그 뉴스인데요. 자, 블룸버그 통신이란 곳, 원래는 이 미스터 블룸버그, 정권사 출신 블룸버그 씨가 만든 회사로서 정권시장 분석하는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언론기관까지 같이 연결을 하는, 그러니까 제가 워싱턴 특파원으로 있을 때 당시에 블룸버그 측에서 경제부 기자들을 스카우트 하려고 아주 대량 스카우트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기자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들을 대거 모셔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블룸버그가 세계를 대표하는 언론이 될 거라고 본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지금은 월스트리트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시장 분석, 주식, 채권, 금값, 환율 이런 분석에서는 상당히 정보가 많고 또 빠르고, 더더군다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으니까요. 이 블룸버그 채널, 블룸버그 데이터베이스, 거기에 한 달에 사용료가 $1,000를 훌쩍 넘어가는, 또 고급 기능, 프리미엄 기능까지 장착을 하면 수천 달러인데요. 기관 투자가들은 그런데 돈을 아끼지 않으니까 블룸버그의 정말 그 고부가가치 서비스, 엄청나게 비싼 돈으로 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대중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더 사랑을 많이 받고, 기관 투자자들 소식에도 좀 정통한 편입니다. 물론 일반 뉴스, 이를테면 정치, 경제 또는 경제와 정치가 넘나드는 스포츠, 사회, 문화 이런 분야에서는 아직도 월스트리트 저널이 대단한 성과를 발휘하고 있지만, 그래도 블룸버그의 영향력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날로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죠. 이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요, 2025년 3월, 특히 3월 말경에 많은 뉴욕 증시 큰소들이 돈을 뺐다. 특히 자기 주식, 자기 회사 주식을 대량 처분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파악한 올 1분기, 2025년 1분기에 자기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한 기업체 최고 오너, CEO 등이 무려 3,800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자기 주식을 왜 팔까? 물론 주식을 파는 데는 여러 가지 사정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얘는 이렇다, 쟤는 저렇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갑자기 집에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개인적인 계약 관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기업도 아니고 3,800개 기업의 3,800명의 CEO들이 자기 주식, 자사주를 대거, 그것도 특정 기간에 몰려서 집중적으로 팔았다. 이런 것은 시장 상황에 대한 미국 뉴욕 증시 큰손들의 어떤 일치된 공유된 의견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하는 대목입니다. 보통 대주주들의 주식 매도는 증권사 공시자료, 뉴욕 증시나 SEC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기는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주식을 팔고 나서 그 다음 일정 시간 이후에 공시를 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가들이 그 고래들의 투자 행위를 빠른 속도로 체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대목입니다. 또 주식을 언제 어디서 팔았다라는 것은 공시가 되지만 왜 팔았느냐, 그 개인적인 사유도 그렇게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도 않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공시상에는 주식을 판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차가 있다 보니까 이미 그 시간에는 다시 주식을 사 들어간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는 순매도보다도 순매수가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공시자료를 분석, 파악할 때는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을 같이 감안해서 입체적으로 측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00개 기업이 일제히 같은 시간에 자기 주식을 팔았다는 것은 뉴욕 증시 전반에 대한 CEO들의, 미국 뉴욕 증시 CEO들의 어떤 불안한 심리,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터뜨린 게 정확하게 4월 2일입니다. 4월 1일 만우절은 피하겠다 해서 4월 2일 날 터뜨렸죠. 그런데 3월경에 이미 뉴욕 증시의 큰손들은 이번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시장의 예상보다도 상당히 큰 폭이겠구나 라는 우려와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사례가 아닐까. 블룸버그도 그렇게 지금 분석,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과연 이렇게 많이 팔았느냐? 시간이 있으면 3,800개 기업을 하나하나 적시해서 소개를 해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너무 비경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주식 매도, 관세 폭탄을 긴급 대피하고 자기 회사 주식을 판 4명의 인물을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그 유명한 뉴욕 증시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인물이에요. 자, 이 대목이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 주인공은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분입니다. 제이미 다이먼.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제이미 다이먼. 이분은 JP 모간 체이스라는 투자은행의 CEO인데요. 이 JP 모간 체이스가 어떤 은행이냐? 뉴욕 증시에서 거래 규모, 자산 규모가 가장 큰 투자은행 1등입니다. 투자은행의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융기관 하면 은행들, 또 증권사, 이런 회사들이 주류를 형성하는데요. 뉴욕 증시에서는 은행이나 그러니까 일반 상업은행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하나은행, 국민은행, 이런 일반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순위가 2등, 3등으로 떨어집니다. 뉴욕 증시를 움직이는 가장 큰 손들은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흔히 투자은행이라고 번역을 하죠. 이 투자은행에 들어가는 데는 JP 모간 체이스라든지 또는 골드만삭스 이런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2007년도 금융위기 때 도산에서 망한 리만 브라더스도 바로 투자은행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투자은행이 망하니까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미국뿐만 아니죠. 전 세계가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투자은행 중에서도 1등인 JP 모간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자기 주식을 팔았으니까 이건 주목을 받을 만합니다. 주식 매각 규모도 엄청나요. 자세한 규모는 김대호 박사 TV의
아래쪽 부분에 있는 기사 해설편에 좀 텍스트 파일로 좀 집어 넣어 놓을게요. 이분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분은 뉴욕 증시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분이거든요. 자, 흔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페드, FED와 FOMC라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뉴욕 증시에서는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속칭 부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보다도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이른바 황제, 월가의 황제 하면 바로 JP 모간의 최고 책임자, 바로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분이 지금 월가의 황제라는 판정을 듣고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거래 규모가 가장 크고요. 또 영향력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이분이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이분은요, 하버드 출신이고 금융기관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원래 JP 모간으로 들어갔던 분이 아닙니다. 중소은행으로부터 출발했는데 그 중소은행을 조금씩 키워서 최종적으로는 JP 모간하고 합병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합병을 하면 보통 큰 덩치에서 나온 사람이 CEO를 낚아채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이미 다이먼은 소수은행 출신이지만 합병 후에 자신이 CEO를 했고 지금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평이 있고요. 지난번 2024년 대선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라는 그런 요구도 많이 받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와 또 금리 인상 때문에 미국 경제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전문가인 제이미 다이먼이 월가 황제가 아예 백악관 주인이 됐으면 하는 그런 여론도 많았어요. 그만큼 주목을 끌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지난 2025년 3월 달에 자기 주식을 대량으로 팔았다.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이죠. 특히 JP 모간은 당시 트럼프 당선 직후에는 트럼프가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투자 의견을 파지티브 또는 어그레시브로 보는 그런 투자 보고서도 많이 발표한 상태였거든요. 더더군다나 제이미 다이먼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다는 그런 설까지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재무장관을 해달라. 그런 트럼프하고도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대선을 거치면서 상당히 코드가 맞았던 인물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앞두고 주식을 대거 팔았다. 이 대목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주가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고 본 사람이 많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간의 이런 처신은요, JP 모간을 통해서 주식 거래하고 있는, 채권 거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인물, 메타의 저커버그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들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사용하시는 분 계시죠? 바로 SNS를 아이디어를 냈고 또 그 대목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는 저커버그, 메타의 창업자 겸 CEO 저커버그입니다. 이 저커버그가 역시 2025년 3월경에 자기 주식을 대거 팔았다는 겁니다. 뭐 여기도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한데요. 그동안에 메타 기술주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자기가 보기에도 우리 회사 주가 너무 오른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면 그것을 뉴욕 증시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그렇다면 주식을 팔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팔았는지 아닌지는 본인이 입을 열지 않는 한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주식을 팔았다. 그 다음에 또 저커버그는
트럼프하고 엄청나게 악연이 있습니다. 4년 전 선거 때, 정확하게는 당시 2000년도 미국 대선에서요, 이 메타가 트럼프에게 좀 불리한 기사가 올라온 것을 트럼프가 빼달라고 했는데 잘 안 빼줬어요. 그러다가 좀 감정이 생겼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일부 글에 대해서는 이거 가짜뉴스 아니냐 해서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을 페이스북에서 추방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노발대발했고,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내가 당선되면 메타의 저커버그부터 교도소를 보낼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즈니스맨의 동물적 감각으로 트럼프가 오면 메타를 좀 손보지 않겠냐, 이런 공포에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미리 자기 주식을 좀 팔아놓고 현찰로 대비하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메타의 저커버그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플로리다 마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자택 겸 별장이 있는 곳이죠. 그쪽으로 찾아가서 싹싹 빌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자금도 많이 냈습니다.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할 때 그 열병 사흘씩 많은 행사 비용을 메타의 저커버그가 직접 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비틀어진 마음을 한꺼번에 완전히 만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이런 분석을 해봅니다. 이 역시 증거는 없습니다. 자,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터뜨리면 메타를 직접적인 겨냥한 것은 아니겠지만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 전쟁이 생길 것이고, 그렇다면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좀 피해를 볼지 않겠냐, 그것이 네 번째 분석이고요. 또 하나의 분석은 메타가, 저커버그가 부인이 중국인이에요. 하버드 대학에서 만난 캠퍼스 커플이긴 한데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요. 바이든 정부 시절에도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을 하거나 또는 특사를 보내고 부인까지도 중국에 보내서 중국에서 좀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 표시를 많이 해왔거든요. 심지어 지금 메타의 한 내부자는 폭로를 했습니다. 저커버그가 중국하고 지나치게 가깝다, 미국의 국익을 손상할 우려가 있다라고 폭로하기도 했거든요. 그러한 자신의 행적에 비추어서 트럼프가 오면 좀 상처를 받지 않겠냐, 이렇게 우려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주목을 끄는 인물입니다. 또 하나 주목을 끄는 인물은요, 팔란티어. 자, 팔란티어 하면 트럼프하고 한때 페이팔에서 같이 사업을 하기도 했고, 이분이 페이팔 마피아로 공화당 정부에 엄청난 자금을 댔습니다. 특히 공화당의 지금 부통령 빤스란 사람에게 돈을 많이 대준 거로 유명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팔란티어가. 그런데 이 팔란티어의 오너가 피터 틸인데, 피터 틸은 현재 굉장히 가깝고 정치적으로 공화당 정부와 아주 호흡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식을 판 사람은 필란티어라는 회사의 CEO 알렉스 카프란 분이에요. 이분이 주식을 많이 팔았거든요. 자, 미국은 CEO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이 셉니다. 물론 이 회사는 피터 틸이라는 오너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이사회 등등이 상당히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알렉스 카프라는 이 팔란티어 사장의 독립적 경영 스타일도 존중을 받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팔란티어, 특히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요, 수혜도 많이 받았고, 특히 정보, 중앙정보국이라든지 CIA 또는 FBI 같은 연방수사국 등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많은 범죄를 잡아내고 그거로 돈을 많이 벌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일반적으로는 팔란티어 주가가 계속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할 텐데 본인은 팔았다 이거죠.
뭐 개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팔렌티어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라고 판단해서 좀 조정을 하고 넘어가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속내는 현재로서는 알려진 게 없고요. 나오면 말씀을 드릴게요. 자, 또 한 명의 인물, 오라클이라는 회사. 이 오라클이라는 회사는, 오라클이라는 우리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인데, 인공지능 돌풍 속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여기 창업주가 레리 앨리슨인데, 이 회사 역시 CEO가 사프라 게츠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 사프라 게츠라는 분이 주식을 대량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오라클은 컴퓨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최근에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데이터베이스 회사를 인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인공지능 수혜주이기도 했죠. 자, 이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파는 바람에 뉴욕 증시에서는 트럼프 관세 폭탄 때문에 미리 긴급 대피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언젠가는 또 돌아오겠죠. 이들은 언제 다시 돌아올까? 그때가 뉴욕 증시가 회복될 수 있는, 트럼프 관세 폭탄의 쇼크가 좀 해소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김대호 박사TV는 이들의 행적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이들이 뉴욕 증시로 다시 돌아올 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즉각 바로 영상을 올리도록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